수령 독재, 수령 우상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2019년 말에 이제 베를린에 갔을 때 거기서 오토 벤베오 가족하고 만났는데, 오토 벤베오 가족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공간에 북한이 한때 돈이 많고 잘 나갈 때 대사관 공간을 대단히 크게 건설했어요. 크게 건설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특히 뭐 베를린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나라에 건설한 그 큰 대사관 그 건물들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게 됐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게 된 건물을 100%다 지금 상업용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호텔, 뭐 카지노 업체, 뭐 이런 제도를 하게 가서 거기다 그 건물 넘겨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북한이 전환했는데, 이게 북한 외교 특전과 특권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진보 쪽 거기 가서 이제 강연을 제가 하거나 거기 사람들하고 정책 간담회를 해보면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대단히 남북 관계를 감성적인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힘든 상황을 PPT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남과 북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뭐 쌀이 얼마큼 남아 들어가고 의약품이 얼마큼 남아 들어가는데 저걸 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남과 북에 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당에는 북한이 개혁개방길로 나오고 김정은이가 생각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에 영구한 항구적인 평화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일을 하자면 이거 좀 남과 북이 뭘 교류도 하고 좀 주고 북한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막아나서냐? 이걸 미국이 막아나선다. 마지막 결론 항상 여기로 떨고 가면 대북 제재가 있어서 지금 약품 이것도 잘 안 되고 뭐 식량 지원도 잘 안 되고 뻔뻔히 유엔 이거 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흐름을 이제 이끌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는 그 탈북자 인권 사단법인 물망초 정기총회에서 특강을 하신 태영호 의원을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강연에서 한미 관계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시간에 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강연하신 거하고 자료 일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의원님 그 자료에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같은 그 북한 비핵화 의지를 그대로 또 가지고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여차하면 정상회담 이게 공허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북한 자체에도 김정은이가 직접 지난 4년 동안 핵무기를 줄기차게 발전시켜 왔다 하고 실물을 군사 포레이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능력이 결국은 4년 동안에 증강됐다. 이거는 공통된 인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인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온갖 정보를 다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실까요? 미국 바이든한테 가서 진짜 현실성 있는 그런 인식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건의하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바이든하고 이야기해야 의사소통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서 이제 히틀러 예를 들면서 어떤 독재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선의 또는 의도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한, 이제 북한도 말하면 어떤 제재 이런 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 이게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가능한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이웃의 독재 국가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겠느냐. 그런데 독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살상 능력이 계속 커질 때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은 그 독재자의 인식, 의사 이걸 변경시키면 된다. 이게 결국은 2차 대전과 또 지금까지 우리 남북관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독재자, 최고 결정권자의 의사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비핵화하겠다 하면 비핵화했는지 하려는지 이걸 우리가 판단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 물건, 이 핵 능력 이거는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지금 얻은 결론은 결국은 능력 해소 접근법이 가장 안전한 평화로 간다. 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저희 그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 방금 이렇게 강연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저희도 뭐 한미 동맹을 선택하는 만에 하지만 그 미국도 그럴 수 있다는 그 말씀하고 만약에 뭐 이런 중국에 의존했을 때 좀 중화권 중심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군사동맹 관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군사동맹을 충실하게 지켜서 나라의 안보를 보장한 예보다 파괴되거나 군사동맹을 배반한 신뢰가 더 많습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기 때문에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양측이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파괴되거나 무의미한 존재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류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 한미동맹의 우리한테 더 절실히 필요할까 아니면 미국한테 더 절실히 필요할까? 당연히 우리한테 이 한미동맹이라는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건 우리한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관계이고 이제 방금 중화권 중심주의에 대한 걸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서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전 인류 역사 관계에서 중화 중심권의 이 문화 가치관, 문화 중심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륙에서 크고 작은 문화와 언어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공존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보면 크고 작은 나라가 수십 개가 지금도 역시 이게 존재하고 있고 안보 같은 데서도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같은 집단 안전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와 정반대되는 게 중화권입니다. 이 중국 같은 보면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화 문화권이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제국으로서 행사해 왔습니다. 다른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가 흥하다가 다 망하고 이래. 그러나 중국만은 지금까지 이걸 유지해 왔는데 이게 왜이냐? 바로 중국의 독특한 이 문화 중심권과 관련되는데 최근 중국의 이 국내 상황 발전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소득이 올라서 이제는 경제가 상당히 발전돼서 국민 소득이 이제는 2만 불 시대를 넘었고 또 중국 한족과 소수민족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도 이제는 벌어져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제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부흥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각자가 또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권과 언어, 그들의 생활 영역을 존중해서 다종화된 문화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족 중심의 언어와 생활권으로 가느냐 이걸 보면 중국을 보면 딱 나타납니다. 이제는 거의나 이제는 중국에서 소수민족 자치구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정체성이 사라져가. 물론 명목상 전쟁이 있지만 이제는 한족들이 들어가서 다 저지하고 언어도 점차 없어지고 문화도 이제는 완전히 한족 문화 중심지로 가는데 이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1대1로 정책으로서 이제는 문화와 경제도 중화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미국이라는 이 해양 세력이 오기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미국
한국과 손잡고 이런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번영을 끝까지 앞으로 후손들도 지켜나가려면 해양 국가인 미국하고 선을 잡아서 중국 중화 문화 중시권 세력에 맞서야지 우리가 여기에 흡수돼서 빨려 들어간다면 결국은 뭐 우리나 뭐 다른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나 다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오늘부터 이거 삼국 정보국장 순회 수장들의 회의가 열린다 지금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회의가 끝나면 미국 정보국장이 한국에 와서 DMZ도 보고 청와대 가서 서훈 안보실장도 만나고 하면서 어떤 일정을 밟을 것이다라는 미국은 지금 계속 발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보는 앞에서 자 이젠 미국이 바이든이 손을 걷고 이제는 한미일 삼각축을 우리는 이제 결성할 거야. 미국은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저거 지금 어제와 제가 계속 들여다보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미국 정보국장이 여기 와서 국가정보국장이 와서 어떤 일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도 다 발표했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냥 왜 발표 안 하느냐 우리는 이거 중국을 의식하고 안 하는 거냐. 네. 이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가장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그 박상학 대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의원님 그 강연 중에 정말 그 북한 그 대북 전단이라는 게 접경 지역 주민 안전하고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의원님 말씀에 이 대북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그렇죠. 이 당연히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그 국회의 기본 1차적은 자국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대북 전단 문제는 분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 국민이 될 북한 주민들의 알 거리를 어떻게 보장할 이 두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남과 북의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 범위 내에서 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해온 이 방법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원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법을 통해서 원천 차단한 것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서는 남과 북의 합의를 이행하는 이 합의 이행성 견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합의를 초월한 그런 법을 만들었다. 이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어느 나라나 인권유린 행위는 있었고 또 이전 서론이나 또 이전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이나 이런 공산권 국가들 이전 파쇼 국가들 이런 데서도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지만은 왜 이렇게 북한 인권 이 유린 상황은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 특수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조성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거 학계에서는 큰 이게 의문입니다. 더 과거는 뭐냐 우리가 한국에 지금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거의 이제 한 3만 한 4, 5천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 북에서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강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북에서 오신 분들도 왜 북한이 이 정도까지 됐지 이걸 한번 그 근본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잘 얘기를 못해요. 진짜 북한에서 우리가 보안성에 끌려가서 맞고 보이고 가고 누구네가 정치동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런 걸 많이 목격했지만은
그 근본 핵심이 뭐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서 도달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항상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뭔가면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보면 수령 독재, 수령 우상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